시민이 드디어 60살이 넘더니 이제는 사리 분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조국에 무한 쉴드를 쳐주느라 과거에 본인이 뱉은 말과도 싸우고 있는 유시민 씨가 이제는 허위 사실 유포로 국민들을 선동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 같은 좌파의 농객으로 알려진 진중권 씨마저도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있는데요. 왜 유시민은 이렇게 거짓말을 주장하고 왜 진중권은 유시민과 썰전을 벌이는 것인지 오늘 아주 마음 단단히 먹고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저희 광화문 뉴스가 작은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14만 3천 더하기 2만 2천은 몇일까요? 정답은 15만 6천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시죠? 14만 더하기 2만 2천이면 16만 5천이 정상인데 왜 9천이 빠진 15만 6천이 정답이라고 했냐면 그것은 바로 저희 광화문 뉴스 구독자의 증가 추이입니다. 분명 새롭게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12월 한 달간 2만 2천여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14만 5천대 한 번, 15만 5천대 또다시 실시간으로 구독자가 200명이 올라가면은 200명이 도로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버 모 채널에서도 저와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공지를 하는 걸 봤는데요. 현재 유튜브에서 가짜로 계정을 만들어서 구독자를 늘리는 어뷰징 수법을 못하게 하는 방편으로 AI가 구독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임의로 구독 취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나 광화문뉴스 구독 눌렀었는데 이게 풀려있다면 다시 구독 눌러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광화문뉴스 채널이 구독에서 안 보이거나 영상 업로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한 개 앞부분 짧게 보고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 아마 그 대상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영상 여러 개를 끝까지 시청하신 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광화문뉴스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힘을 내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진중권과 유시민이 썰전을 펼치는 것을 설명을 하고 뒷부분에 유시민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만 열었다 하면 온갖 논란이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괴변론자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유시민을 향해서 진중권 교수가 뼈를 때리는 말을 했는데요. 얼마 전 정경심 표창장 문제로 정경심과 같은 대학교인 동양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진중권 씨는 동양대 표창장은 정경심이 위조한 것이 맞다며 조국과 정경심을 두둔하는 동양대 같은 교수들을 향해 니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며 사직서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일이 발생한 뒤 마냥 조국 편들기를 하던 유시민은 진중권 교수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진중권 교수도 유시민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차 동양대 최 총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유시민에게 그게 취재냐? 취재가 아닌 회유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시민은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회유를 하려면 내가 최 총장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려고 했어야 한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진중권 교수의 장점은 논리적 추론 능력과 정확한 해석 능력인데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논리적 사고가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감퇴했는지 자가 진단해봤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진중권 교수 비록 좌파 인사지만 언어에 대한 이 화력만큼은 우파에서도 알아주는 인물이었죠. 그의 답변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지방대에서 조용히 교수 나하고 살고 싶었는데 그저 위조를 위조라고 했다는 이유로 좌파 진영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들었다. 그 모욕을 당하고 결국 사직서를 냈더니 이번에는 작가라는 분이 나를 모욕한다. 유시민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쓸데없이 인신공격을 하시는데 진중권의 논리적 사고력, 그동안 살아온 경험까지 보태어서 10년 전보다 낫다. 그러는 이분은 60세가 넘으셨죠. 이렇게 유시민을 희롱하였습니다. 60세가 넘으셨다. 이 말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인데 과거 2004년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인 유시민은 본인이 주최하는 한 대학교 특강에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다. 사람들이 멍청해진다. 개인적인 원칙 중 하나가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 65세가 넘으면 때려 죽여도 책임 있는 자리에는 가지 말자. 그것이 나의 소신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그 발언을 빗대어 유시민이 올해 61세로 뇌세포가 죽어서 멍청해졌다고 희롱을 한 것인데요. 저도 진중권 교수의 발언에 한 표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나이가 67세니까 중요한 자리에, 책임 있는 자리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유시민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이 2004년 그 당시 취임 첫 해를 맞았던 노무현이 56세로 60세가 되기 이전이라 일부러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15년이 흐른 뒤 자신이 뱉은 말에 자신이 모순적으로 걸려든 셈이 되었습니다. 하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유시민이 얼마나 촉새에 엉터리 주장하는 인물인지 더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해도 저보다도 더 많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구라래요, 주댕이, 촉새래요 이런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유시민이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구라를 시전했다가 호되게 당하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이 유시민 본인과 부인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검찰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24일 자신이 진행 중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은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제 계좌, 제 처의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작가는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서 뒷조사를 벌이는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을 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검찰은 딱 잘라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고 유시민의 주장이 아주 조금만 법을 알아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검찰이 누군가의 계좌를 들여다보려면 법원에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 없이는 어느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아무 개씨 계좌 내역을 좀 봅시다 하면 은행이 미쳤습니까? 그걸 내주게요.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유시민이 저런 주장을 알릴레오를 맹신하는 광신도들에게 우가우가 거리며 검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사퇴 검찰 개혁을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깨져야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구나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저걸 믿는 거지 참. 아무튼 진중권 교수가 유시민의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했더니 이번에는 뼈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갈아 마시는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계좌 추적 해프닝에서 진정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그를 지배하는 어떤 사유의 모드이며 그는 사안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을 판단하는 대신에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엉성하게 엮어 왕성한 상상력으로 가상현실을 창조하곤 한다. 이것이 음모론적 사유의 전형적인 특징이며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우리 사회에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강력한 니즈가 있어 두 기업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의 꿈꿀레오와 김어준의 개꿈공장은 일종의 판타지 사업, 즉 한국판 마블 또는 성인용 디즈니랜드라고 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발언, 진중권 교수가 만약에 우파 인사였다면 일당백을 할 말발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진영의 인물이 이렇게 신랄하게 까대는데 유시민이라고 별 수 없이 그저 명한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틀린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앞서 잠깐 말했듯이 검찰이 계좌를 보려면 영장이 필요한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일단 냈다 지르고 본 유시민. 만분의 하나 검찰이 유시민의 계좌를 열어보았다면 그것은 저 광화문 뉴스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소득 45억을 숨겼다가 국세청에서 1년간 진행했던 세무조사에 적발되어 세금 탈루 혐의로 입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로 보면 고소득 유튜버에 속하는 대형 유튜브 채널 중에 한 곳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컨설턴트를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알릴레오의 수입이 대략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소리죠.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최근 한 달 동안 누적 조회수 800만 뷰를 달성을 했고 영상에 삽입된 광고의 개수는 평균 4개 이상이니까 광고 단가를 최저가로 잡아도 영상 하나에 1뷰당 5원 정도라고 보는 게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800만 뷰 조회수죠. 곱하기 5원 하면 월 최소 4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벌고 있는 것으로 슈퍼챗 후원과 나머지 다른 후원들은 전부 제외한 금액입니다. 슈퍼챗은 1시간 방송을 하면 대략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이상을 벌더군요. 슈퍼챗 수익을 60%만 채널로 이전되는 걸 감안을 해도 100만원이면 6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180만원입니다. 한 달 평균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의 개수는 30개에서 35개 사이니까 조회수와 슈퍼챗 수입을 종합을 해보면 한 달에 최소 6,100만원가량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포함 안 된 수익처가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기업들로 받는 광고와 구독자들의 정기 후원 금액은 뺀 금액입니다. 수입을 최대로 계산을 한다면 월 몇 억도 가능한 채널인 것이죠. 반면 그가 촬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장비, 시설비 등을 이렇게 봤을 때 그는 믹싱실 스튜디오를 렌탈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렌탈을 한다고 하여도 장소 사용료 한 달에 몇백만 원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 장소 사용료 말고 들어가는 거라고는 촬영하는 카메라, 그리고 그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인건비도 최대로 잡아서 방송국에 댕기는 방송국 사람들을 죄다 가져다 쓴다고 해도 편집 가능한 PD 한 명, 촬영 도와주는 PD 한 명, 그리고 작가 한 명, 그리고 보조 작가 정도로 추정되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수준의 방송입니다. 두당 인건비 월 300만원, 이거 맥스로 측정을 해도 1200만원과 장소 임대료 몇백이면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월 1억을 번다 쳤을 때 수익률이 무려 90%에 가까운 것이죠. 이 정도 규모면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세금 탈루 혐의로 계좌를 들여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유가 아니라면 검찰은 그의 계좌를 궁금해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본인이 떳떳하다면 은행 측이 일정 기간 뒤에 보내오는 거래조회 통지서를 받아본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 크게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좌빨들의 환호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가짜뉴스 막 찍어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얼마나 큰 쪽을 팔려고 저러는 것인지, 뭐 하긴 좌빨들은 또 그 뉴스를 안 믿겠지만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은행을 협박해서 허위 서류를 조작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겠죠.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아예 관심이 없든지. 광화문 뉴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스베이다. 그럼 얘네는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는 거야? 와, 한 달에 몇 억 부럽다. 난 빚만 늘어가는데. 출범을 할 예정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공수처 설치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월 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지난 96년 20년이 넘었죠.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된 겁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그 4+1 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고 찬성 160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그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은 표결에 붙여졌지만 부결됐고요. 결국 그래서 그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상에는 진짜 대통령과 그 뭐 이런 지인들 그런 분들과 또 국회의원, 대법원장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특히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6개월 후인 내년 7월쯤에 출범할 예정이고요.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자유당은 그 본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6시쯤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지만 터무니도 없는 짓이었죠. 그래서 자유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에 발악을 펼쳤지만 당연히 얼토당토 않는 짓이었고요.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를 하다가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땐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퇴장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 양반들 볼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가더니 갑자기 꼬장을 부리는데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거라면서 여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자유당은 즉각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여전히 꿈에 부풀어 있고요. 이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날치기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그저 그 앞으로 그냥 목 길게 빼고 공수처를 이제 기다리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순께 처리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보면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신청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의원직 소총 사퇴 의미 없어 자유당 한강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뭘 했냐라며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NS에 목숨 걸고 막는다고 수차례 공언하더니 무기력하게 모두 져버리고 이젠 어떡할 거냐고 반문했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유당을 제외한 160명입니다. 160명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의원직 총사퇴도 의미가 없어서 야당이 존재가치가 없다면 오늘 밤이라도 모두 한강으로 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이 와중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 자유당이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했습니다.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고 또 때를 썼는데요. 이 4+1 협의체가 공수처 법안을 처리한 데 반발해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처리가 앞에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날치기 된 데에 대해서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목 쭉 빼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에서의 이 더러운 정치 있잖아요. 이 반대를 위한 반대, 항상 그 발목 잡기만 하면서 상대를 깎아내릴, 그러니까 일종의 그 네거티브 정치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다루고 공격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정치 혐오나 정치 무관심증이 또 많아지고, 이제는 저런 인간들 그만 봐야죠. 황교안 씨는 같은 황 씨인 것도 수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황나 역대급 최악의 우파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땐 눈치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부 다 저 양반들 다 목 쭉 빼고 기다려야죠. 일단은 그 검찰 그 개혁, 그 공수처 법안도 중요한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도 언론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자기네들 끼리 계속 기사 받아쓰고 검찰하고 언론하고 한편돼 갖고 맨날 그 바다만 쓰면서 자기가 뭐가 이제 뭐라도 된 마냥 그 목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기자들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막 진짜 취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기서 그 진짜 쓰기만 하는 받아쓰기 시험을 보라고 하지 차라리. 그러면 다른 직업을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받아쓰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하면서 타자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차라리 제가 받아쓰기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맨날 그 받아쓰기만 하면서 자기 기자라고 목 빳빳하게 세우고 어떻게든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월급 따박따박 타가고 국민들 우습게 알고 그런 양반들도 좀만 기다리면 이제 개혁 대상입니다. 지금 남일이라고 또 막 손절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도 그 다음 개혁 대상이니까 아마 이걸 보고 계신 기자들도 계시겠죠.